네, 좋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자, 화이팅요. 화이팅 하고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선조들이 농사를 주로 많이 지시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라든지 친화추동이라든지 그 변화, 굴곡, 우리가 반복해서 이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살았는데,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게 자꾸 살면서 기계라는 특징이 어느 순간에 고장나면 딱 쓰더라고. 그리고 인생이 옛날식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살지 않고 기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잘못하게 되면은 반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생활이 인생이 좀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그 중에 이제 운동을 하신다든지 산책을 하신다든지 특히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시간은 지났는데 남는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좀 더 깊이 있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갖기 위해서, 또 직업관을 갖기 위해서 이걸 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고, 특히 우리 ICT의 근본적인 취지는 리더십이 아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조금 챌린저는 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길에 겁을 못 가라. 너무 노숙해져가지고 너무 달관을 먼저 해버려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덕목이 뭐 고상한 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용기 있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 정신 그런 것은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갖고 행사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 인문사회연구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국가 R&D 전체 예산 중에 문과, 이공계통 다 빼고, 여러분들 하는 거 빼고 인문사회 예술체육 쪽 정부 연구비 전체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 과학기술 쪽 우리나라 R&D 29조 8천억 중에 제가 맡고 있는 게 인문사회 전체지만 2,500억 정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내가 업무 자체를 내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내려가기도 했지만, 또 하나 제가 내려간 이유를 제가 누가 물어보면 왜 내려갔냐고 하면, 안 내려가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서울대 교수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뭐하러 갔느냐, 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제나 공자, 논어라는 책은 리더를 위한 책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학교의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 사회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해봤나? 물론 학교에서 학과장도 하고 연구원 원장도 해봤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도교 리더십과 관련된 논어를 쓰려고 했었는데 좀 미루다가 2019년에 K무크에 논어와 현대사회, 리더를 위한 논어 읽기라는 강좌를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그 강좌가 한 학기 평균 한 500명, 제일 많았을 때가 2019년에 2210명이 재수강을 했는데 상당히 뭐 인기 강의입니다, 나름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계속 오래 작업을 했다가 최근에야 이제 한 2년 반 넘게 제 자신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나도 충분히 내 목소리를 쓰겠다 해서 아직 책 제목은 안 정해졌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리더를 위한 논어 이야기 이 제목으로 계속 올렸지만 원고는 다 끝났고, 그래서 21세기 북스에서 연말에 나오는 걸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어떻게 잡을지는 제가 거기다 맡겼어요. 제 목적은 이번에는 책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는 조금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게 리더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어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아마도 여기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 정도다 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정말로 나 이거 궁금하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고 싶어 하시는지. 무수히 많은 논어와 공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궁금해하고 알고 싶지 않으면 가르치지 말아라. 공자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공자를 따른다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출인데 네. 출생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네. 네. 공자의 출생을 말씀드리면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흐리라고 해서 무사 출신 군인이에요. 굉장히 거구에 뛰어납니다. 결혼을 해서 딸을 8을 낳았습니다. 엄청난 딸들이에요. 부럽죠? 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만 그 당시는 또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는 후사를 이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리라고 하는 또는 백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는데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이 60이 훨씬 넘어서 고민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처자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다녀요, 거의. 그랬을 때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 당시 18살인데 둘 사이에서 공자가 태어나요.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는 점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건 다 신화적입니다. 신화적이고 당시에 보면은 공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야합했다고 합니다. 전략자, 한약자.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공자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나라 시대, 그 공자가 살았던 주나라 시대의 종법제도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하면 장자 중심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 질서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후대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선시대 장자 중심으로 하고 서자에게 모든 걸 막아버리는 방식이 됐죠. 그렇지만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는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주위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그거에 의한 예법 논쟁이 생기면서 그게 심화됐죠. 특히 조선 중기 이후로. 조선 중기 전까지 임진왜란 전까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남녀 간의 상속에서도 균등 분배가 원칙이었어요. 그게 임난 이후에 다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임난 이후에 성리학이 완전하게 도구화가 되고 주류가 되면서 생긴 현상들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자는 살아있을 당시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인가요? 자, 성공과 실패를 우리 잘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속적인 의미로 출세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네. 네. 관직이 어느 정도 관직이 됐나요? 네. 네. 검찰총장이면 출세한 건가요? 네? 저 법무부 장관? 일개 장관이 뭐 출세했다고. 공자가 나이 50에 사실 공자는 20살 때 승전과 밀이라는 아주 말단 관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관청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서무회계, 그 다음에 그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기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출납을 담당하고 세무회계가 분명해졌고 가축들이 비옥해졌다, 아주 살이 쪘다, 비옥해졌다라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 여러분 뭐 이 정도 저 학회 뭐 치과 하시는 입장에서 뭐까지 법무부 장관 출세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까지 장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야 맞을 수 있어요. 하찮은 일개 장관입니까? 근데 공자는 당시에 어쨌든 장관을 했어요. 노나라라고 하는 크지 않은 나라지. 자, 여러분 공자가 당시 사회에서 출세했나요? 출세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대통령이나 임금 정도 했어야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죠. 공자는 상당히 출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0세에서 55세까지 시즌에 공자가 들어간 다음에 그럼 공자는 정말로 성과를 냈느냐.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는 주나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의 연합체이면서 동시에 세습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이 세습되던 사회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은 당시에 중인 출신이에요. 중인은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요. 군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후학자들은 공자는 귀족이었던 대부였다라고 후대라고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하지만 실제로 신분이 세습되는 입장에서 공자는 귀족까지 갔다고 볼 수 없어요. 중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성과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요. 처음에 그 대사부가 되자마자 대부 중에서 포항무도하고 문제가 많았던 소정묘라는 대부를 잡아서 죽입니다. 야, 어떻게 공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후대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귀족 중에서 전횡을 일삼았던 세 대부가 있어요. 숙선씨, 맹송씨, 개손씨. 이들을 하나씩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지를 하나씩 없애요. 마지막에 제일 힘이 셌던 개손씨의 성을 허물려다가 그건 실패해요. 개손씨가 워낙 막강하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개손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군주하고도 싸웠어도 군주가 도망갈지언정 개씨가 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결국 못 이깁니다. 그게 공자였죠. 그러니까 공자가 상당히 출세를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공자가 55세부터 69세까지 주유천하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55세라는 나이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거의 90세 되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죽어도
뭐 억울할 것이 없는 나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나이에 자기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무슨 영화를 바라고 이렇게 떠났겠습니까? 당시에 공자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노나라가 잘 나가면 옆에 있는 제 나라가 불안해져요.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 너무 잘 나가면 우리나라 불안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노나라가 공자가 들어간 다음에 잘 나가고 있고, 게다가 그것을 제 나라가 무산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썼어요. 이 나라를 좀 해서 군주를 무시하고 좀 업신여기고 길을 꺾어놔야 했는데 공자가 들어가서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런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야 큰일 났다. 앞으로 노나라가 크게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노나라에게 제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여악을 선물합니다. 여인과 음악학자. 그래서 여인과 악공들을 선물했다고 해요. 일종의 미인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노나라 궁전 그 성 밖에 천막을 치고 거주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여인들이 거주하게 하면서 귀족과 군주를 불러서 맨날 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자는 그나마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15년 동안 주의천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찾아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공자가 했구나 라는 팩트만 생각하면 일단은 기본인데 그 다음 생각해요. 공자도 살아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이고 훌륭한 도덕 철학가고 훌륭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공자를 설명한 거예요. 송나라주의 이후로 완벽한 서민이 되는 거예요. 서민화되는 과정도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송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주의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죠. 예, 저는 논어 해석을 연구하면서 논어 전체가 지금 통행되는 한문으로는 15,919자로 되어 있어요. A4로 그냥 컴퓨터에 닦으면 A4로 빡빡 있으면 8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논어 전체가 8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500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절이. 그런데 그 중에 이설이 없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해설이 다 있다. 모든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 내가 논어 이 구절은 이 뜻이다라고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주위의 해설일 가능성이 거의 맞다. 그걸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그것과 다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린 사고를 할 것인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지금도 가능하죠. 논어를 그냥 번역서가 아니라 원문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논어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15,919자라고 했죠. 이 안에 있는 한자의 종류 수는 1512자예요. 우리 교육용 한자 1800자잖아요 1512자는 그거보다 숫자가 적어요. 물론 교육용 한자에 안 들어가는 글자도 있지만 한자 종류 수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어 속으로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공자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배우 탕금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보십시오. 배는 대하다, 무언가를 대하다, 오는 소우자, 타는 두들이다. 금은 뭐 검은고, 우리 충주에 가면 탄근대라고 있잖아요. 가야금 검은고를 치는 거예요. 현대 중국에서는 탄금하면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대 중국어는 또인이요 단침해서 소를 앞에 두고 피아노를 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쇠귀의 경리기예요. 소 앞에서 경을 읽었으면 소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경을 읽은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쇠귀의 경리기라고 할 때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쇠귀의 경리기지. 스스로를 탓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유머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현대 중국의 정치가로 유명한 주울레가 어느 날 국사에 피곤할 때 해외에서 화교 출신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연주회를 한 거예요. 그 연주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연주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난공불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면 일단 졸려요. 제발 졸지 말아야지 했다가 어느 날은 제발 폰은 골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주울레 총리도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근데 자리는 제일 좋은 VVIP 자리에 앉았겠죠? 연주를 하는데 꼬박꼬박 졸았어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다가 살짝 연주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돌리다 본 거예요. 졸고 있는 기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1학년이 끝나고 쉬러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에이, 또 이제 반칙 하고 졸았습니다. 누가 쏩니까? 총리가 쏘아내버렸습니다. 아이, 내가 소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다 깹니다. 그렇잖아요. 연주회 때 졸던 사람도 막간에 쉬는 시간에 다 깨요. 그렇잖아요. 연주회 딱 끝나고 이 사람이 쉬는 시간 됐을 때 죽을 애들 안 깼겠습니까? 게다가 내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거 단치나고 딱 일어서 나가는데 졸래가 한마디 합니다. 또 이거 단치. 여기서 웃을 수 있는 분은 중국어를 잘하십니다. 또이 이건 중국어로 그래요 맞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요 네오 단치 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문제 참 재밌어요. 끊어읽기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라는 글자가 남이 되는 것처럼 점 하나 찍으니까 주울레가 소였다가 피아니스트가 소가 돼버렸어요. 이게 얘기가 어떻다 이건 차치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을 해줄게. 자, 보세요. 육아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성인 분자예요. 분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분자라는 말은 곧 임금 분자입니다. 자, 아들 자자. 임금의 아들이 분자예요, 원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임금의 아들입니다. 임금의 아들은 누군가요? 어쨌든 임금의 아들도 귀족이죠.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임금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임금의 아들인 군자가 단순히 임금의 아들로 끝나지 않고 덕을 갖추고 수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리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군자라는 말은 원래 군주의 아들이었다가 아주 멋진 사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랬던 말을 공자는 도덕을 갖추고 있고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군자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하면 덕을 갖춘 리더, 실력을 갖춘 리더라고 생각해요. 현대적으로 읽다가. 근데 이런 것처럼 고전에 있었던 구절을 현대적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것은 현대와의 대화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리더를 위한 논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대쪽에 시계가 없어서 제가 혹시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시간을 놓칠까봐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1장을 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제가 통상 2시간 강의하면 1장 하는데 1시간을 합니다. 서론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달려갑니다. 근데 뭐 달려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공자는 인과 예에 있고 맹자는 인과 의를 얘기합니다. 인과 예를 얘기하는데 그럼 인은 뭐고 예는 뭐냐? 자, 인이라는 말 어질인자입니다. 논어 전체를 검색을 해보면 어질인자가 108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치 불교의 108번대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 인합니까? 아, 인하진 않아. 이럴 뿐이야.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되게 어려워. 인이 뭔지. 유일하게 있다면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인이 뭡니까? 하고 공자가 물어보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라. 극기복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인이다 했어요. 여기 위인도 전통적으로는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가게 되면 이건 극기복례를 통해 인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달라져요. 그 위인의 위를 이다로 보느냐 행하다로 보느냐에 따라 학파가 나눠져요.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극기복례를 통해서 인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이든 어쨌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논어책을 보면 논어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 이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6글자에 대해서 글자 원문은 6글자밖에 안 되는데 해설은 막 몇 페이지씩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뺐다간 기질이 있어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아, 이거 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길어지잖아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봐요. 어질자, 어질다라는 건데 우리말에 어질다는 것은 어질 현자, 현명하다는 뜻과 어질 인자가 있어요. 인은 인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 아시죠? 우리 어머님이 인자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인자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참 인자해. 이건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논어에도 예지용 화이기, 예라는 것은 조화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조화라는 거예요. 특히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타인과의 조화예요. 나와 사회와의 조화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워라벨이라는 말 하죠. 일과 자기 삶의 조화. 어찌 보면 이게 다 예라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조화는 이렇게 추구하면 그냥 그게 전부다. 상을 칠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공자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이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서 사람이 자질러지고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정해주는 것일 텐데 후대는 정확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공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공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조금 글자가 어려운 게 좀 있는데 마면 삼실, 삼마자, 면은 모자입니다. 멸류관. 삼실로 만든 멸류관을 쓰고 관청에 나가는 게 원래 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삼실로 만들면 얼마나 비싸고 관리하기 힘듭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순수한 보통실을 가지고 만들어 쓴다. 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훨씬 검소하다. 그래서 오종주의라.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겠다. 얘를 그렇게 강조한 공자가 얘를 무시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원래는 삼실로 해야지만 나는 보통실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게 예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하예야.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게 예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평평하죠. 옛날에는 선생님 위에 있었죠. 임금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절하는 것이 이게 예예요. 이게 배하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대부 중에 힘센 귀족은 임금보다 더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임금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중인도 또 윗사람을 우습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우 상이에요. 위에 올라가서 군주를 아래서 인사해야 돼. 위에 올라가서 이래요. 요즘식으로 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건데 그게 이 당시는 맞지 않죠.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태아라 클 때자 자기 자신을 크게 키우는 거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중이나 비록 일반인과 다르게 할지라도 오종하라. 나는 여전히 아래에서 절을 하는 걸 따르겠다. 어떤 예법은 원래 정해져 있는 예법과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떤 예법은 사람들이 지금 안 지키지만 나는 옛날 걸 따르는 게 옳다고 보잖아요. 미친놈이나 고집센 놈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일해보겠어요. 왜 그럴까요? 공자는 고집세다, 미쳤다는 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광자는 진취라고 봤어요. 나아가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취하는 사람이에요. 견자는 고집세다고 했죠? 유소불이 행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그럼 뭘 안 한다는 거냐? 부모를 시해하거나 군주를 시해하거나 부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폐역한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걸 견자라고 봤어요. 그러면 광자나 견자와 함께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언가는 앞으로 나가는데 잘못된 일을 안 하려고 부당하고 부정한 일을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최소한 엉망이 되진 않아요. 정말 나라를 뒤엎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광견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뭔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공자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요. 공자의 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 광견이라는 단어는 아주 안 좋은 단어였어요. 쉬운 말로 미친놈 고집센 놈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광견이라는 말을 이렇게 씀으로써 미쳤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 나왔어요.
고집세다는 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부족한 점이 누구나 있죠. 그 부족한 점을 먼저 눈에 보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점 속에 감춰져 있는 긍정적인 것, 좋은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공자는 그걸 발견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큰 강을 배도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수영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잘못되면 죽잖아. 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큰 강을 배도 없이 건너가다가 죽어도 이 무회, 후회함이 나 없어! 라는 사람. 오, 불려야. 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놀아. 그런 사람 난 같이 안 해. 공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야, 반드시 임사 있고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적극적이라 해도 무모하면 안 돼요. 호모의 성장, 잘 공모해서 그걸 끝내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공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극적이고 뭐 그런 건 좋지만 무모하게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끝내 완성해야 되죠. 공자는 이걸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막 그렇게 간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게 공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현실에서의 실행을 중시하고 있죠. 이 대목을 보면. 그 다음에 거꾸로 공자가 싫어했던 사람. 자, 여기 보면 향원 덕지적이라고 있어요. 향원은 그 적이다. 여기서 덕지적이라는 것은 덕을 해치는 도적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향원은 뭐냐? 향자 여러분 잘 아시죠? 고을 향자. 이 원자도 아마 잘 모를 원. 착할 원, 성실할 원이에요. 이 원자도. 한 고을에서 이 사람 참 착합니다. 이 사람 참 성실합니다. 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덕을 해치는 도적 같은 존재예요. 뭐죠 갑자기? 무슨 반전이 있을까요?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모여서 팀을 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어떤 일을 끝내 완성을 합니다. 과연 TF팀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런데 내가 뭔가 제안을 하면 상대가 그 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비치면 속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 그래 놓고 일이 딱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얘기 뒤늦게 하는 사람.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죠. 이게 향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 설정인데 영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영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불렬 자지도야나 역부족이라. 자는 공자예요. 선생님의 도리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도리를 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부족, 힘이 좀 딸립니다. 자, 영구는 사실 공자의 10대 제자에 들어갑니다. 뛰어난 제자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다 좋은데 제가 좀 힘이 딸리네요 라고 얘기해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역부족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중도입니다. 도중에 길을 가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금열획이라. 지금 너는 획 금을 긋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 여기까지만 따고 나 이상 못합니다. 너는 지금 금을 긋고 있다. 이게 공자의 비판이에요. 이 영구는 정치가 뛰어났던, 공자 제자 중에 정치를 잘했던 제자예요. 당시의 노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개씨의 가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 벌어요. 가신, 자기가 모시는 대고 개씨가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유해져요. 일반인들은 죽을 맛이죠. 여러분도 세금 50% 60%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이게 연구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닮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내가 성장하게 되죠. 이것은 꼭 연세 드시고 내 선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후배 중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더 나도 훌륭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현현사제. 그리고 변현사제.
변불연이 내 자성. 불연한 사람을 보면,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자성 안으로 스스로 반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배워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자는 3인에게 필요아사원이라는 말을 했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설이 많은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설이 많은데 설들이 많아요 이게. 그조차도 그런데 어쨌든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수가 많든 적든 배우려고 했던 공자에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현현사제입니다. 그래서 현이를 보면 그와 달아나기를 생각하라. 타인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견지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알아보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 글자는 우리 장병규 원장님 아시는 사람이 쓴 겁니다. 네. 청사라고 지금 경기대 서예학과에 있는 장지훈 교수가 쓴 건데 어느 날 이분이 전시회를 하는데 논어 구절을 가지고 다 써서 서예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쓴 글을 좀 해설로 갖다 써도 되느냐,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그러세요 하고 전시회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저한테 나중에 보내줬는데 거기에 작품들이 많아갖고 필요한 거, 아니 원하시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거 주세요. 다 팔렸습니다. 안 팔린 게 딱 하나 남았어요. 멋있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뭐 줄임말 이런 거 좀 쓰지 마시고 좀 사람의 품위가 달라진다. 그런 근자에 원자력도 쓰고 굉장히 논어에 그런 건배사로 쓸만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저작권 안 주셔도 됩니다. 자, 포용력과 소통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가오죠. 자, 그 다음에 지지자부려 호지자여, 호지자부려 남지자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안다는 건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못해요.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즐긴다라는 것이 그냥 물러나거나 즐긴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즐긴다는 것은 내가 가령 남을 돕는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과 그걸 좋아하면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건 뭐냐? 즐길 낙자는 편안한 안자하고 통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게 안이고 낙입니다. 그래서 낙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긴다라는 것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그게 낙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언제나 그렇죠. 여기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 즐기면서 행하는 사람의 미래가 밝죠. 리더가 정말로 즐겁게 일을 하면 저절로 에너지가 높아져서 모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리더들이 먼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리더 스스로 자기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많이 쓰는 말이 뭐 피할 수 없어서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라 했는데 흔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즐기지 못할 바에 피해라. 차라리 거꾸로 얘기합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사실은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피곤하게 살긴 합니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나라를 망하거나 흥하게 하는 말인데, 자, 전공이라는 군주가 있어요. 전공은 노나라의 임금이에요. 공자를 발탁해서 대사구라는 벼슬을 줬던 사람도 전공이고, 공자가 실망하고 나라를 떠난 것도 이 전공 때문에 그런 군주입니다. 애증이 교차되는 군주인데 전공이 그렇어요. 이러니 가히 흥방유저일까. 한마디 말로 나라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말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이 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있나요? 그 말 찾아내면 당신 대통령 시켜줄게. 해도 그런 말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군주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에이, 없습니다. 공자 솔직해. 없습니다.
없지만 굳이 찾아본다면 이 말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위군난, 위신풀이. 여기 보면 위군이라고 되어 있고 위군, 군주 노릇하다 이 말이에요. 군주 노릇하는 거 어렵다. 위신풀이, 신하 노릇하는 거 쉽지 않다. 군주는 군주대로 임금 노릇하는 거 어려워요. 신하는 신하대로 신하 노릇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버지 노릇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교수로서 선생님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도대체 못해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정말로 잘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군난 위신부. 모두가 각자의 자기 역할을 정말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치면 나라가 잘 된다. 이런. 그러자 정공이 물어요. 이러니 상방유저일까? 한마디 말로 나라를 망하다. 없어지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라고 물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왜 공자가 떠났는지 이해가 돼요. 일국의 군주가 나라를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다질 생각해야지 한마디 말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제가 논어 강의하고 다니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평생을 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 한 구절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질문 정말 싫어요. 또는 선생님은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런 말 정말 싫어요. 크게 보고 살아야 돼요. 군주가 이렇게 하니 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오직하면 나라를 떠났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없는데 굳이 찾아본다면 이 말이 좀 가까울 것 같네요. 여 무락고 유군이 유기현이 막여유야. 여 나에게 무락 즐거운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 위군. 내가 군주 노릇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정말로 그 순간 리더십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나가지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그걸 고민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살다가 그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소통이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듣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제 논어책입니다. 2006년에 나왔지만 정말 쉽게 쓴 논어책입니다. 새로 논어책을 써도 이거하고는 성격은 다르죠. 이건 논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가장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죠. 논어 원문에 한글 음을 다 달았고 물론 나온 지 벌써 16년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상당히 쉬운 우리말로 잘 써진 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무크에 들어가 보시면 K무크 검색에서 들어가시면 K무크는 네이버로 로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데 논어와 현대사회라는 강좌가 있어요. 제가 개설한 강좌고 전부 1시간짜리 14개가 들어있어요. 14시간짜리 강좌인데 리더를 위한 논어 읽기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수강생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최다 수강 강좌로도 선정이 되고 K무크 이 강좌 때문에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BS에서 2019년에 이 강좌를 그대로 송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추가하고 하면서 책 제목은 아직 모르지만 이제는 리더십이다. 논어로 얘기하는 리더십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금년 말에 21세기 북서에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연구자단 내려간 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기획을 했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언론에 좀 나왔던 시절의 멋진 사진입니다. 자, 제 얘기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또 뒤에 일정이 있으시지만 예. 육아를 선택했는지 그게 공자의 그 육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현대 중국에서의 공자 이것만 가지고도 또 별도의 강좌를 하나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공자는 애증이 교차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표 선수잖아요. 대표 선수긴 한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역사적으로 공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공자가 결국은 이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낸다. 현대 중국에 와서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공자를 죽이려고 또 난리 났었죠. 비리비공이라고 했었고, 그 전에는 20세기 초에 또 그 전에는 아편전쟁 났을 때 공자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한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새로운 해석이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현대 중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대 중국에서는 또 다른 애증이 교차돼요. 공자가 중국의 대표 선수잖아요.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자가 가지고 있는 화해, 아까 제가 예를 얘기하면 조화를 얘기했잖아요. 세계의 어떤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일종의 공자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 전략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공자를 이용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공자 별 생각 없어요. 네. 공자 드라마 나왔어도 별로 인기 없고요. 예전에 2004년에 CCTV의 백과쟁단에서 노노 심득이라는 강의가 윗단이라는 사람이 해서 그 책이 중국에서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엄청났었죠. 근데 그 안에는 공자가 안 들어있어요. 실제로 잘 읽어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됐습니다. 초판도 안 팔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백과쟁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이었고 한참 공자를 띄우려고 했어요. 중국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가짜 콩나물, 부부, 농약 이런 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입니까? 후진타오 시절에 원가보 그 사람이 굉장히 온건 보수주의자인데 이 원자바오가 공자를 통한 사상 대조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때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2011년에는 천안문 광장 앞에 9.5m짜리 공자 동상이 있었습니다. 3월 초에 공자 동상을 세웠어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에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섰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러 가려고 했는데 학기 중이어서 못 봤거든요. 근데 4월 20일 날 한 달 반 만에 없어졌어요. 중국에서 논쟁이 심했어요. 아니 지금 시대에 무슨 공자냐. 그나마 천안문 광장 건너편에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인터넷상으로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동상을 띄어서 그 바로 뒤에 중국 국립박물관이 있거든요. 국가박물관 안에 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봐요. 굳이 그 여름에 가서 물어 가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게 중국에서의 여전한 공자에 대한 논쟁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용하고 싶죠. 일반인들은 아주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공자 고향인 곡부를 가서 공자 사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공자는 선생님이잖아요.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생들은 끊임없이 옵니다. 수학여행 와서 거기서 무슨 암기대회 하고 막 거기 그 옆에다가 돈 주고 이거 공부 잘하라고 학업 성취 써치고 하고 난리죠. 그건 완전히 신앙적인 거예요. 공자 교조, 유학하고도 뜻은 전혀 다른 그런 측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대답이 되기는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자, 화이팅요. 화이팅 하고요. 화이팅! 하나, 둘, 셋. This is to certify that Dr. Park Lim has been hereby appointed as the Vice President of the ICD Korea. 네. 다음 사진 찍어주시고요. 다음 우리 이민정 부회장님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부회장. 다음에 나기원 재무차장님. 나와주십시오.
내용 같습니다. 김차장님. 예, 다음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다음 우리 김재윤 국회의사님. 예. 지난 6월달에 우리 강의로 또 잘 저희 모임에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나승목.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민성 이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정철 이사님.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문석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